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반 히데유키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일본 시민 원자력 자료정보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원래 핵공학을 전공하시고 원자력 분야에 종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본 어업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전국 어연, 후쿠시마 어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국 어연과 문서로 정부가 합의 없이는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약정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완전히 정부 측에 의해서 무시가 되고 하고 있고 후쿠시마 현내에 지자체들이 있어요. 시정촌들이 있는데 이런 지자체들이 약 70%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지층 주입,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이렇게 5개까지를 이제 검토를 해서 이 중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 해양 방출이거든요. 그래서 해양 방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해양 방출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유지비와 감시 비용, 배상 비용 약 800억 엔 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 활동 위탁비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니까 430억 엔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것도 이게 이제 4년가니까 약 10배 한다 그러면 4조 이상이 해양 방출로 비용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해양 방출도 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 비용, 사회 간접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거는 얼마 안 들어가도 결국 이에 따라서 배상 비용이나 감시, 이해활동 위탁, 뭐 유지비, 또 3자 검증 뭐 이런 것들 다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해양 방출이 그래 싸지 않다. 결국은 그 정도로 하면서 환경 피해를 유발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 히데유키 선생님께서 하신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経済産業省と東京電力が漁業者団体全国の漁業者協同組合連合会、全漁連って言ってますけどとそれから福島県の漁連県漁連と関係者の理解なしには処分を行わないという約束の文書を取り交わしています。で現在も漁連の人たちは反対を続けているという状態です。その他に福島県内では農業団体とか観光業をやっている人たちとか自治体も、観光業自治体も約7割の自治体が反対もしくは懸念っていうんですかねをしているという状態なので結構反対が根強くある中で東京電力は放出のための工事を進めているというのが現在の状態です。예, 말씀처럼 우리가 최근에 일본 여론들을 정부가 많이 좀 여론 작업을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이제 10년도 지났는데 지금은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우호적인 여론 작업을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수산물 어업협동조합들 이런 데서는 지금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들조차도 70%까지 시정촌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대에 또는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한 70%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오염수 방류는 정부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그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반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이 주변 지역 그 반대하는 주민들 또 정부가 아닌 야당 그 정치인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움직여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은 지금까지 보면 외부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자율적으로 작동을 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방류하는 쪽으로 결국은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입김인데 그중에 한국이 가장 강력한 입김이 될 수가 있다. 태평양 18개 도서국 포럼도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특히 야당 중심으로라도 이런 역할들을 좀 강력하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외교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일본에 끌려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물론 야당만 갔습니다. 민주당의 그 네 분 국회의원들 모두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침 갔을 때 그 뭐죠 그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정치인들과 좀 접촉을 좀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향후에 서로 그런 긴밀한 협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そうすると逆に言うとその2050年に廃炉が終わらなければ汚染水の放出はもっと続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で2050年に廃炉が終わるというのは大体誰も信じてなくってもっと時間がかかるというので汚染水の放出もさらに長く続くだろうと私は見ているんですけど、東京電力の机の上の計画通りにはいか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ね。 2050년에 이제 폐로가 될 거니까 그 전까지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만 지금 반 히데요키 선생님 얘기는 2050년에 폐로가 되리라는 걸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안에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 해결료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막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체가 되냐. 해결료 끄집어내야 오염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결료 녹은 거를 지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오염수를 배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부터 다시 30년을 또 나온 오염수를 또 방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하는 것은 30년을 두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아니한 평가다. 지금 그걸 또 IAEA가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東京電力は放射線影響評価報告書っていうのを公表しました。でそれはさっき言った10個のタンク代表的なものを10個のタンク群を3つ持ってきてみんな基準はクリアしているタンクそれを持ってきてそれによるそれを放出した場合に、どういう影響が与えるのかという評価をして、非常に少ない被曝線量だ、それは1年だけの評価なんですね。だから30年続く全体の評価というのはしていない。 반 히데요키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방사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핵종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배출할 때 그 안에 어떤 핵종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평가한 내용을 일부 이제 샘플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탱크가 1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3개 탱크를 뽑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3개 탱크. 그러면 1000개 중에 3개를 뽑았다는 거는 0.3%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샘플링이. 최소한 몇 %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야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3개 탱크에서 그것도 오염수를 어떻게 채취했느냐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쌓아놨기 때문에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가 오염도가 달라집니다. 아래쪽은 진흙 같은 그런 뻘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을 거고 중간은 덜할 거고 상부는 좀 없을 거고 그럼 이거 샘플링 할 때 이거를 휘저어 가지고 균일하게 한 다음에 뽑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환경영향 평가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시죠. ここで僕が問題にしてるのはこのウランとかプルトニウム、そういう下の3つ、アメリシウム、こういう放射性物質が海へ流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こっちの放出量の評価は基準測定器が持っている検出限界というのがあるんだけど、でそれ以下のものは分からない。したがってそう。 핵종 중에 그 샘플링을 했는데 그나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종 중에 플루토늄, 우라늄, 아메리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핵종은 굉장히 무거운 원소인데 이런 것들이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핵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라늄 238 자체가 반감기를 거치면서 계속 다른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핵종들을 또 떨어져 나가고 바뀌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핵종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238이 끝까지 반감기가 이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플루토늄 같은 240만 년 이런데 저것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핵종이 바뀌고 아메리슘 241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럼 굉장히 많은 핵종들을 또 딸 핵종들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핵종은 알파 핵종이에요. 알파 핵종. 독성이 엄청 심합니다. 이게 차폐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원자력 엑스파일에서 최무영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할 때 그때 설명을 드렸죠.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제일 안 좋은 게 플루토늄 특히 239입니다. 이런 거 독성이 가장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가 우라늄 238, 그 다음 거가 플루토늄 239,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메리슘 241입니다. 특히 아메리슘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경수로 해결료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어차피 성분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사모기에서 재처리한 해결료, 즉 목수 해결료를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핵종들 분포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중수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플루토늄, 아메리슘, 그 다음에 우라늄 238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일본 동경연력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것은 삼중수소거든요. 삼중수소를 1500베크렐까지 낮춰가지고 내보내겠다. 농도를 낮춰가지고 이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이 플루토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내용 말씀 들어볼까요? その検出限界が放出されたという計算で出しています。で、これなんかちょこちょこ書いてきましたけど、このウランとかプルトニウムとかアメリシウムが海へ出て 그래서 히데요키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쭉 우라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이런 것들은 핵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핵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감기로 약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염을 보여주는 방사능 물질 해양 환경에 축적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탭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평가 결과들 중에서는 히데요키 선생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측정 계기가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 이외의 것을 측정해 놓고 맥시멈으로 그냥 적어버렸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직접 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겠습니다. いろいろと違う放射性物質、まあ、ディケイチェーンと書いてあるけど、そういうふうに変わっていくんで、いっぺん放射線出したら安定なものになるわけじゃないのね。まあ、そういうことをちょっと書いておきました。だから海の汚染は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意味です。はい、次の問題は、そのさっきの放射線影響報告書東電のこれが海へ放出した場合に均一に薄く広がっていくという前提で計算をしているんですね。しかし海の中はいろんな懸濁物質って書いたけど、なんかいろんな小さい粒子とかいっぱいあって、それと放射性物質がくっついて沈殿をす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し、海底の地形によってはこう流れていってもこの辺りに지금 저 우려하시는 거는 배출을 시켰을 때 이제 터널 끝단을 통해서 이제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균일하게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연하게 이렇게 지나갔듯이 간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바다 위지만 어떤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띠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닷속에서 방사능이 나올 때도 이게 띠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그 가장 근거로 54km인가요? 원전에서 북쪽으로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우럭이 그 방사능 오염된 물고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0km가 상상이 됩니까?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 데서 우럭이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물고기가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국부적으로 이게 어디 또 협곡 같은 그런 때 이렇게 들어가서 쌓이거나 또는 거기에 농축이 된다든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사환경 영향 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즉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쫙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산이 될 것이다. 그거는 너무 굉장히 옳지 않은 그런 사실과 다른 평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よどみができて、そこに濃いところがたまる、放射性物質がたまるところができる、そういうことがあるはずなのにそれが評価を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で、このさっき言った放射線影響評価は1060何機のタンクの中のわずか30機の優秀なタンクというかきれいなタンクを
きちっと測ってこの基準超えているは超えているとして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청계 탱크 내에 실질적으로 방사능 분포가 어떻게 핵종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양에 방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상에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핵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감기를 거쳐서 그 강도가 약해질 때까지 이것을 가능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부 피폭 문제가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이 사이클이 돌아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그거에 대한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どういう放射性物質がどれだけあるのかっていうのを明らかにすべきだと思うし、僕はそれを求めているんです。部分で平均的だろうと思われる、もうそこをどう選んでるのかわかんないけれども。 예, 그래서 이제 7개 핵종만 그것도 3개 탱크만 조사해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방사능이 얼마나 많이 오염이 돼 있느냐, 또 어떤 핵종들이 분포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의견에 대해서 히데요키 선생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내부 피폭 자체가 일부 국부 손상만 일으킬 뿐이고 유기결합에 의한 삼중수소는 이제 금방 복구가 된다. DNA 자체가 손상돼도 복구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히데요키 선생은 체내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생물 농축은 그게 이제 결국 OBT, 오가닉 바운드 트리튬 이래가지고 삼중수소가 DNA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치환이 돼서 이것이 DNA를 손상시키고 기형성장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것이 생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부에서는 DNA는 손상되어도 복구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헬륨이다 이거지. 헬륨으로 바뀐다. 나중에 붕괴되면 헬륨으로 된다. 그래서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 그다음에 실제 원전 시설에서 삼중수소 피폭으로 인해서 직원들 건강에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히데요키 선생은 캐나다 중수로 원전 하류 쪽에서 백혈병, 다운증, 신생아 사망 등이 보고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피폭으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발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허구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히데요키 선생님의 관련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最後の問題点ですけれども、これは放射性物質が生体濃縮をするということが評価を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その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で、トリチウムも濃縮をするし、セシウムやストロンチウムやプルトニウムなんかも体の中で生体濃縮していくそういうことが評価をされていないけど、そういうお魚を食べたりすれば私たちの被曝につながっていってしまうと、そういうことがここには書いてあります。 예, 지금 히데요키 선생께서 얘기하신 그 생태 농축이 말씀하시는데 큰 의미에서는 생태 농축이 이제 생체 농축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방사능 물질이 생체에 잘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을 때 그 물고기가 잡아먹으면
물고기의 체내에 이것이 쌓이고 아가미나라든가 이런 내장이나 이런 데 쌓이게 되고 그것이 몸속에서 이제 축적이 되면 이걸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더 큰 물고기는 또 사람이 취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다란 사이클에 결국은 정점에 난 인간이 체내에 방사능 피폭을 유발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점점 쌓인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1500베크레/리터 이하로 굉장히 농도가 낮은 그 방사능 물질을 내보냈다, 삼중수소를 내보냈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금씩 체내에 축적이 되면 나중에 1500베크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농도가 생체에 축적이 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IAEA 보고서에서도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후쿠시마를 다녀오면서 전문가 두 분하고 말씀 나눈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더 중요한 얘기가 사실 IAEA 보고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전문가들 좀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원자력 분야에 우리가 좀 더 책임성 있게 원자력 그 산업계가 책임성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